세종 경영진흥원의 이남기 대표입니다. 예, 예. 이제 좋은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고요. 네, 이재호 상임이사. 네, 반갑습니다. 정태균 대표.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강산철 본부장님. 장대수 우리 과장.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저 정영 주임은 계속 우리가 미팅했었고, 조동원 주임, 그 전진 주임, 그리고 보람 씨. 저처럼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니까 좀 저는 많이 좀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각자 지금 시원하고 바빠가지고 뛰느라고. 그것도 있지만 오늘은 요약을 해서 그 자세한 자료는 보고서에 있으니까 보시고 요약한 상태에서 한번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줄여서 업무에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편하게 자켓 벗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저 목소리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자격증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발표장은 보시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잘 들릴 수 있도록 듣는 사람들이야 마스크 쓰거나 뭐 대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목적은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진 하이테크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특히 이제 요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슈가 되어 있는 IoT에 관한, 물론 여기 이제 ICT도 연결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말로는 AI가 어떻고 IoT가 어떻고 그게 미래의 산업이다, 미래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사실. 그 중소기업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적에는 퀘스천 마크 딱 하나로 끝나요 그냥 현재로서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각 보고 뭐 여기저기 그 보고서 또는 예측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하나를 쫙 모아보기 전에는 글쎄 이게 어디서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가졌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그 기왕이면 전문가들이 좀 모아서 어떻게 흐름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이라도 좀 알아달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또 그 중에서도 사실 IoT를 큰 어떤 대상 사업으로 하기엔 중소기업에서 힘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한 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에 작은 시장인 것 같지만 우리로서는 큰 시장이죠. 전체 산업에서는 작지만 큰 시장이고 또 우리가 뭔가 기여해서 그 시장에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면 어떤 시장인지, 그래서 관련된 시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하고 연관된 자동차 수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 시장도 지금 변화가 심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뒤에 글쎄요, 자동차 수리가 어느 쪽으로 갈지 아마 리페어 쪽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단순히 뭐 부속 바꾸고 오래돼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내연기관 차가 뭐 어떻게 될지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에 관한 것도 한번 그런 시장 정보도 좀 봐야겠다. 사실 과제가 좀 많죠. 몇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충실도에서는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어쨌든 구석구석 그래도 다 이렇게 패키지로 연결해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런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구글이든 네이버든 또 정부처의 정책 발표 내용이든 국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또 포트라인 자료, 무역협회 자료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쭉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19년 기준으로 2019년 이게 사실 그 2019년 해도 굉장히 먼 것 같지만 20년 자료조차도 지금 안 나와요. IoT 쪽에 그 자료들이 취합이 되고 이렇게 언급이 되려면 한 3, 4년 정도는 충분히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이제 언급이 될 정도로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통계되기도 힘들고 그 편편히 나오는 것 가지고 하는 거기 쉽진 않아요. 19년 거는 얼핏 어디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본 건데 어쨌든 미국이 선두고 한국이 한 5위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 규모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년 기준으로 예측을 해본 게 1조 한 2천억 달러 그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 중에 미국이 한 1940억 달러로 제일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습게 생각한 중국이 적지 않게 따라가서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 부분에서는 가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도 규모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스마트 시티나 커넥티드 카, 그 다음에 스마트 홈 이런 쪽에 시장이 형성돼서 눈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좀 참여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IoT 기반에서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형성돼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각종 장치와 어플리케이션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이죠. 그게 이제 종전까지는 기계와 기계 연결하는 거였죠, 그죠? 지금은 이제 사람하고 기계하고 연결을 시키는. 아니 또 사람끼리 연결이었다고도 봐요, 과거에는 ICT가. 근데 그게 조금 더 발전하니까 이제 물건과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뒤바뀌면서 연결이 돼서 IoT가 최고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총하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AI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큰 시장이 AI에서 열린다. 그렇게 본다면 서로 융복합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것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어느 한쪽의 시장은 없어요, 이제는. 융복합을 거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유용하냐에 따라서 좀 이제 갈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뭐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사업 영역으로 확정이 되고 이제 센서나 디바이스나 네트워크나 플랫폼이나 서비스 영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면서 각각 좀 발전이 좀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까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어떻게 저게 구체적으로 사업하는데 매출을 높이는데 또는 우리가 사업을 앞으로 전개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로 가지고는 그냥 개념만 정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oT 관련 산업이 글쎄 뭐 새롭게 만들고 성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간에 출시된 제품 대부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냥 기능이 좀 개선됐거나 뭐 이런 정도에 그치니까 큰 기대를 갖고 보다가 이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해서 추천버리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여튼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상태로 돼가다 보니까 정체가 오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쓸만하고 확 혁신이 일어나서 그래 지금 다 버리고 내가 살 거야 라는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게 돼요. 대부분은 아니다 이제 우리 것도 생각했던 게 그래 뭐 기계에다가 사람의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뭐 글쎄 얼마나 바뀔까? 그리고
시장에서 그 상품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매를 연결이 될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집중기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IoT하고 연결됐다고 하는데 그게 파격적으로 지금 쓰임새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상품이 나왔다면 세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개선된 정도라고 한다면 하는 것 주저하고 또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뭐든지 처음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IoT가 생각만큼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그런 데 좀 있다. 확실히 무언가를 던져주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그 기대만큼의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초기에 참여했던 회사들 중에 문 닫은 데도 있어요. 센서나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열심히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없고 규모는 작고 그러니까 이거 난 못해 이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는 부분이 좀 보여질 겁니다. 어쨌든 이제 평범한 기계에 사물인터넷 접목시켰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끌었지만 돈 주고 사고 뭐 그게 생산에 기여하고 또는 어떤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거는 별로 보이지 않아서 현재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못 받는 영역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버 이런 것들은 아주 혁신적이니까 그냥 펜세이션이 일어나서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이제 IT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갑자기 뭐 몇 조 원대 회사가 생기고 그죠? 뭐 앱만 가지고도 장사하는 그런 시대가 온 반면에 정통적인 제조업은 아무리 앱을 써도 이게 돈도 투자하고 사람도 많고 탈 게 없어. 팔기는 힘들고 지금은 이제 그 저성장 시대고 시장은 쪼그라드는 시대예요. 저성장인 이유가 시장이 크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은 비슷해 이제 다. 뭐 너나 나나 비슷해. 차이가 나야 뭘 가서 얘기를 하겠는데 말은 이렇게 최고입니다 얘기를 해도 비교해보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비슷한데 뭘. 그 결국은 가격 경쟁이거나 아니면 인맥이나 뭐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업력에 좀 의존하거나 그런 상태니까 달라질 게 없다. 그런데 디지털화된 비즈니스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빅산이가 뭐 그냥 바다가 산이 되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본 거야? 어느 날 깜짝깜짝 하더니 뭐 뱀이 어쩌고 이게 갑자기 엄청난 해서로 바뀌는 거죠. 그죠? 별것도 아닌데 우리처럼 뭐 큰 땅에다가 건물을 근사하게 짓고 엄청난 사람을 쏟아붓고 한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조 원대 매출 이런 게 그냥 수없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한 비즈니스니까. 자 그럼 제조업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나온 게 아실 겁니다. 뭐 제조업의 서비스화. 과거처럼 만들어서 그냥 이거 뭡니다가 아니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하면 구매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그런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조업은 어차피 제조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비스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서비스를 입혀버리니까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도 달라져. 가격이 비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사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도 변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IoT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본 겁니다. 국가별로 이제 제가 쭉 찾아보다가 정리된 게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뭐 등등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 영역이 비교적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언급이 된 거는 그만큼 그 시장이 눈에 띌 정도로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 미국에서는 정밀농업 분야, 뭐 심지어 그 물이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또는 그 사료를 뭐 지나치게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시간 같은 거, 장소 이런 거 정해가지고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하던가 물도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자동 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상당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목축업자들이 하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스케이트복이 참여해서 뭐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료 부분에 아마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로 측정하면 암이 걸린 것까지도 의사가 판독도 필요 없고 딱 그냥 며칠 만에 당신은 무슨 암, 치료 방법은 뭐 AI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셈인데 뭐 그런 정도에까지 나오고 신제품 개발이나 임상도 아마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앞서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ICT나 이런 부분에서 앞서 있는 국가는 아닌데 그래도 건강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료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카드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여러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중국은 대표적인 게 스마트 실버입니다. 거기는 뭐 요람까지 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양시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인구가 14억이니까 그 중에 10%가 노인이라도 1억 4천 아닙니까? 10%가 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일일이 사람이 다 붙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밥 주는 시기, 몸의 체열, 그래서 응급 처치해야 될 시그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능률적이고 사람 수도 좋고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가 샘플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마다 그런 회사들을 세워서 개인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세워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상당히 성과가 올라가는 그래서 그 시범이 완성이 되면 이제 확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이 시스템 IoT 가지고 만드는 시스템을 아마 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준비해 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국가별로 그 나라 특징에 맞춘 산업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ICT 기반 산업은 뭐 다 아시는 대로 관련돼서 여기 장비나 뭐 반도체나 뭐 이런 부품 쪽에 이런 쪽으로 어쨌든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벌써 어느 정도 픽스가 된 상태고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여러 가지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좀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AI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성공 사례가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축적된 내용을 다 이제 암지하고 또는 분석하고 그래서 결과를 알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까지 해서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과가 일부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먼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ICT나 IoT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형제예요. 통신이라는 매개체를 놓고 같이 어떤 영역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oT가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ICT의 일본 쪽의 흐름은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앞섰는데 지금은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국 이상으로 좀 가야 되는데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다만 뒤진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6G인가 하는 쪽에 5G는 어차피 쳐졌으니까 6G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5G가 앞서 있는데도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정체 상태에서 앞서 있었다고 했는데 대기업들이 단물만 빨아먹고 지금 안 해요. 파생돼서 나갈 산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뭐 기지국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그 핸드폰 스마트폰 새로 나온 것들은 다 5G잖아요, 그죠? 근데 5G가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좀 과거에는 그냥 소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제대로 개발을 했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속도나 이런 면에서 뒤지고 그래서 관련된 산업들이 좀 더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산업적으로도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들이 자꾸만 지장이 오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거는 그거고 우리 뒤진 건 뒤진 거고 6에서는 우리가 앞서겠다라고 해서 아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동 국가가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는데 뭐 카타르가 됐든 쿠웨이트가 됐든 5G만큼은 한국에 뒤지지 않겠다. 거꾸로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최근엔 태국보다 우리가 떨어졌다 하는 얘기까지 좀 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산업들이 더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어 나가거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안 오는 거죠.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 우리보다 별로 앞서 있는 게 없더라고요. 부분적으로만 이제 그래서 여기 4개 지원 분야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웨덴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하겠다. 독일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별로 나은 건 없다. 한국이라는 얘기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다만 이제 자세한 것은 그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흐름으로 ICT 쪽의 비중을 제가 좀 낮췄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정도로는 보시면 돼요. 중국은 어쨌든 세계 2위 국가, 한국의 7.6배 규모의 ICT 강국입니다. 여기에 뭐 상당한 영향력을 시진핑이가 끌고 나가면서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깨지기 시작했죠. 이 부분적으로. 공조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혼자 발전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부분적으로 막 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14억을 기반으로 한 변화는 진짜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엄청난 변화죠. 우리가 그 스프레이 부스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 앞서 있고 미국이 앞서 있어서 그 시장이 세계 시장을 거의 다 석권해 왔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은 중국에서 먹어요. 기술을 전수받아서 OEM으로 또는 그 회사 이름으로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스프레이 부스나 스프레이 오븐이 자동차 이외에 선박이나 비행기도 다 많이 쓰죠. 그런 큰 어떤 산업 쪽에서는 미국이나 독일, 뭐 이태리가 앞서 있지만 자동차 부분만큼은 안 그래요. 작지만 아주 강한 모습으로 중국 업체들이 가격은 게임도 안 되죠. 보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이 값으로 이게 팔 수 있나? 라는 정도로 낮은 가격에 품질은 EU 통관 기준 또는 뭐 품질 기준에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사다 쓰니까 품질을 믿는다고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얕볼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이제 그 IoT하고 ICT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테고 또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보고서에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 미세먼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의 사업이에요, 그죠? IoT 기반의 관심 사업 중에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물질, 화학물질 이런 거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이게 이제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좀 찾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미세먼지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외국보다 저희가 좀 뒤져 있어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대기 오염 상태가 아주 안 좋지만 이게 산업화로 연결해가지고는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앞서 있는 게
기상 관측하고 대기 오염물질 측정하는 회사가 하나 있죠. 웨더웨이인가 뭐가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뭐 적자더라고. 금액은 뭐 몇백억 하는데 그 정도로 투자하고 뭘 해도 기대만큼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관심이 좀 적어서 그런지 이제 발전하는 상태에서 그런지 또 기업들이 저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게 글쎄 아직 그 체질화가 안 돼서 그런지 이 사업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앞서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기술 개발보다는 사다가 조립해서 파는 어셈블리 사업 쪽으로 가고 있어서 원천적인 기술은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쨌든 센서 부분 또는 기타 다른 부분에서 어떤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원하겠다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하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잘하면 연구소나 직접 또는 그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허를 활용한다거나 국내에서 그러면 또는 대학 연구소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만 갖춘다면 글쎄 발빠르게 움직이면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신뢰도 높일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쉽지가 않은 거니까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고 정확도 문제 또 대기질의 현상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뭐 경유차 뭐 단속하고 또 오래된 차 매연가스가 심하니까 보상해주고 뭐 그런 정도 눈에 보이는 정도의 수준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작은 했지만 자동차 그 스프레이 부스를 운영하는데 분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또 그 이외에 절삭하고 가공하는데 사실 그 금속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글쎄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강한 상태, 건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일할 만한 수준의 어떤 조건을 갖추는 그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사업이 좀 커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도 똑같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강제로 한답니다. 안 하면 벌 주고 그래도 뭐 잘 안 하는 경향에 있어서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다 라는 게 지적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필요한 기술들은 이런 겁니다. 미세먼지 감지 센서, 분석 기술, 모니터링 기술, 이게 핵심 요소 기술은 이거예요. 이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고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어떤 시장에 들어갈 거냐 그래서 어떤 시장 규모를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검토가 돼야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좀 보이지 않겠나. 단편적으로 해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이제 미세먼지보다는 유해물질 쪽이 시장이 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위험성도 따르고 이거는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 특히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가끔씩 보면 이상한 거 마시고 쓰러져 가기도 하고 조그만 그 관련된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도 화학물질 쓰잖아요. 그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제약회사나 이런 데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이걸 해요. 지금 센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좀 몇백억씩 매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조금은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대기업은 안 할 수가 없고 중소기업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미세먼지보다는 이 부분이 시장이 좀 크더라 상당히 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검출에서 모니터링 기술 또는 소마트에서 분석하고 하는 기술들 관련된
것들이 여기 이제 지각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의 흐름은 보니까 거의 같아요. 예, 구조가. 예, 차이는 있어도 미국, 독일이 모두 자동차 정비 센터는 크기에 따라서 이제 딜러 서비스, 체인형, 공인 독립정비소, 비공인 뭐 이렇게 4개 형태, 4개. 거기 이제 조금씩 달라지면 5개 정도. 뭐 그런 형태로 나와 있고, 크게 보고 나면 종합으로 하거나, 종합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종합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은 종합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완전히 구분이 돼가지고 리페어 쪽하고 바디샵하고로 구분이 되는 경향이 많고, 바디샵은 되게 소규모지만 전문점 이런 쪽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그 자동차 부품회사 컨설팅을 몇 개 회사를 했는데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를 정도로 지금 불안한 상태거든요. 부품 자체가.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정비 공장 쪽에도 온다. 특히 부품은 최근에 이제 그 순정 부품 아니면 안 된다는 개념이 무너지는 바람에 저기 그 리페어 샵들의 미국이나 유럽 쪽에 리페어 샵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품들이 많이 수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게 생긴 거예요. 왜? 시장 자체가 무너지니까. 내연기관에서 쓸 수 있던 그 기관에서 그 기관 자동차만이 쓸 수 있는 부품들은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죠. 유지되는 정도가 뭐 적어도 10년, 15년은 가지 않겠어? 그러면 그동안까지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건 그냥 쉽게 무너져요. 아마 국내에서도 내연기관의 엔진은 아마 2, 3년 내로 안 만들지 않을까. 뭐야, 정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규모로는 하겠지만 그 소규모는 10개 회사가 있어서 하나, 2개가 남는 정도 양밖에 안 되는 거지. 나머지 없어져요. 여기에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서서히 없어지면 정비 공장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전기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서 고쳐야지? 기술자가 없는데, 알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술을 안 되는 사람이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무엇가 고장이 나는지도 몰라.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게 다시 정비가 된다고 하면 지금 동네에 있는 정비 공장 중에 90%는 없어지지 않을까. 고칠 게 별로 없어지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는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런데 다행히 깨지고 부서지는 건 나온단 말이에요. 부딪히는 거 틀림없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페어 하는 게는 줄지 몰라도 바디샵은, 오토바디는 유지가 될 거다. 다만 뭐가 변수냐? 이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재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연기관 차에 쓰이던 외장재들이 이제 앞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 기계를 쓸 수 있는 거냐? 그죠? 도장 기술이 또 금속이 아니고 다른 걸로 티타늄이나 이런 걸로 바뀌었을 경우에 글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퀴즈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한번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때에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뭐 지금 사업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까 뭐 특별히 문제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이게 좀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시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스프레이 부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여튼 상당히 증가하는, 계속해서 차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에요. 자동차 이만큼 보유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후진국도 차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쪽의 스프레이 부스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영세업자들이 고치는 건 되는데, 왜 혼자 한두 명이서 하는 거니까 뭐 기술만 있으면 해요. 근데 기계를 설치하고 자 부스 같은 거 사다 놓고 뭐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왜?
그만큼 장사가 돼야 그 사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캐나다나 이런 데서도 주춤거린다고 그래요. 저런 시합은. 영세업자들이 뛰어드는 영역이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도 방금 저 부스 필요 없이 그냥 뭐 깽깽이 해가지고 길에서 그죠? 신문지 씌워놓고 뭐 스프레이 탁 뿌리고 이렇게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갈지. 스프레이 부스는 뭐 자동차 이외에 많이 쓰인다는 거는 참고로 그냥 넣은 겁니다.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린 내용만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려본다면 세상이 불확실해지고 저성장이고 싸움이 그냥 죽기 살기가 돼버리는 상황으로 지금. 근데 그게 그냥 덮어놓고 상황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뒤오막질하듯이 그냥 바뀌어져요. 과거에 생각했던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뭐 합쳐지고 쪼개지고 새롭게 이렇게 시장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여기서 스탠스를 잘못 취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조업이나 이런 건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데 이상한 디지털 기업은 그냥 뭐 우주순수로 막 서고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몇천억짜리 매출이 막 생기고 야 이게 뭐야. 정체성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제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게. 그런데 사는 건 살아요. 시장이 줄어들어도 주는 건 좋은 거고 살아있는 사람이 먹으면 또 큰 거예요. 또 새로운 융복합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언저리 시장을 먹으면 매출이 또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과거에는 이랬다고 그래요. 경영이 산에 올라갈 때 높은 산을 간다. 우리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조금만 상가는 게 아니라 높은 산을 가는 거예요. 이미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제 그 부폭도 줄여야 되고 뭐 숨과 불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지식이 많아서 웬만하면 사고 안 나게 다닌다 이거죠. 물론 죽더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은 사고 나서 죽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아무리 높은 산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갖고 대응해 나가면 그래도 정복하고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안개가 자욱히 껴서 자욱이 아니라 안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너무 심하게 안개 껴서 저기 라이트를 비치면요 안 나가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래서 겁이 나. 이 비상 깜빡이 눌러놓고서도 20km 정도 놓고 그냥 가야 돼. 그리고 긴장하지 않으면 뒤에서 박든지 내가 잘못 딴 길로 가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의 상태도 이제는 그 풍랑이 심한 바다를 가는 것처럼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신제품을 내놓은 많은 회사들이 안 팔려. 옛날 같지가 않아. 이게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팔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해. 아니 제품을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업력이 부족해서 그러거나 그렇게 친구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디지털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성공하는 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 최근에 이제 책자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걸 신속하게 조직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바꿨더니 고객 접점에서 발생하는 것을 즉시 캐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다고 타스크포스 팀이 있어요. 근데 뭐 거창한 타스크포스 팀이 아니라 사장님을 제외한 세컨드맨이 책임 팀장들을 모아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고객 접점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고 수정해 나가니까 문제점들을 비교적 빨리빨리 해결하고 꽉 막혔던 게 뚫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의외로 성과가 커지고 그런 대응이 안 되고 옛날처럼 이건 뭐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고 이건 생산부서에서 할 일이고 이건 연구에서 책임질 건데 내가 책임질 게 아니야 라고 파티션 쳐놓고 각각의 책임을 지금처럼 이제 운영하는 회사들은 힘들더라고요. 대응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원인이 뭔지 대응책을 찾지를 못해. 그럼 오너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오너가 신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또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생활방식이, 사고방식도 틀려지고 시장도 바뀌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속하게 뭔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디지털 기업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비록 제조업을 하지만 의사결정, 프로세스 과정이 또 대응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회사가 디지털 기업에 가까운 제조업이더라. 그게 성공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 사물도 보고 또 앞으로의 전략도 수립하고 운영하시면 세상에 어렵지 않은 데가 없었죠. 뭐 기업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운도 따르기도 하고 또 지원책도 잘 활용하고 사람도 잘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또 선택의 문제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이게 어느 중소기업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도 똑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대기업도 매년, 과거에는 한 4, 5년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매년 사업 재정의를 해요. 야, 이거 우리 사업 본업 이거 가야 돼. 앞으로 몇 년 동안 끌고 나가야 돼. 돈을 바꿔야 돼, 몇 년 뒤에.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 이제 해마다 다른 얘기가 나와야 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 이것까지 생각해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삼성 빼놓고는 아마 거의 다 업종들이 그냥 막 바뀌었을 거예요. 그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두산 같은 데가 제일 많이 바뀌었죠. 지금 뭐 이상한 기업이 됐어. 맥주 장사에서 완전히 지금 탈바꿈해서 딴 걸로 변했잖아요. 똑같아요. 중소기업도 이제 그렇게 변할 정도로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사장님한테 매달리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멤버들이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고 프로세스가 좀 개선이 되면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을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을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또 봐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갈 거냐 하는 부분, 또 그것을 어떻게 소프트웨어하게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모든 걸 다 개선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어느 한 가지, 그 핵심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쪽에 기울이면 이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IoT, ICT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IoT란 IoT 산업 얘기 드렸고, IoT 산업이라는 게 I자가 하나 더 붙어요. 인더스트리가 하나 붙어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제조업에 반영한 산업용 사물 인터넷을 지칭하며 각각의 생산 현장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축적하며 유의미하게 분석하고 향후 정보에 예측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기술 및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기 운영하듯이 그런 부분은 초보 단계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더 활용성이 높고 현장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면 달라지겠죠. 지금 초보 단계에서 범용성, 네? 범용성이 있겠죠. 아 그렇죠. 범용성이 있으면서 다른 쪽에도 응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그리고 본원적인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어떤 제품이지 새롭게 나오면 회피를 해요. 사장님도 경영하시지만 뭐 이거 공장에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기하시면 우리 이거 충분해. 회피하죠. 누구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회피를 거절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회피를 거절할 수 있는 수단이나 셀링 포인트가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라는 게 확신이 서야 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고 이게 우리 좋은 거야 라고 해버리면 좋은 거야가 좋은 거야지 뭐. 그럼 나 안 좋은 거야 하면 뭐 안 파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서비스, 가치를 그 사람이 이런 상품을, 이런 제품을 쓰면서 누리고 있는 어떤 가치가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치? 갭이.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시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이거 더군다나 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수용할게 라고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만이 가능한 거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연계가 돼서 준비가 되면 항상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떤 새로운 제품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상품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상당한 양의 임상자료나 이런 것도 준비해서 직원들 교육시켜가지고 의사들하고 대면을 해서 설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료 데이터를 두고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 개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는 그런 베네핏을 느껴서 나 이것만 해주면 나 사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도록 전달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고객 접점에서 자료가 나와야 된다. MOT라는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객이 내가 파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왜 안 사려고 하고 왜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요. 여기서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설득 논리 또는 실질 이익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 커스터머들의 니즈를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접점해서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해서 네. 근데 그게 파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사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 보고 그렇죠. 이게 두 개 합쳐지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제조의 서비스 개념 그런 것들만 추가하면 독점적인 위치로 갈 정도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봐요. 항상 원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많은 서비스 회사들은 고객 접점에서 찾아내요. 특히 화장품 회사 같은 건 귀신같이 찾아내. 그러니까 안 사고 못 배겨. 아니 솔직히 뭐 2개 바르나 3개 바르나 그게 그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귀신같이 3개, 4개씩 바르게 만들어. 그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게 와닿게 설명을 하니까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 효과가 그렇게 나오고 그게 상품도 서비스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제조도 그런 마인드에서 시장이 조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셀링 포인트가 개발이 되면 성공 확률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 산업 분야는 뭐 건강, 농업, 유틸리티에서 저런 적용 부분이 있고 실제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아직 활성화되고 아직 눈에 띌 정도로 성과를 나타내기엔 미흡한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소비와 광업 이런 쪽에 다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까지 이 사물 인터넷이다 보니까 사물로 기준하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기계수가 1조 5천억 개래요. 거기에 하나씩 다 심는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현재까지 된 거는 1%도 안 된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는 건 맞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다만 어떻게 적용시켜서 우리 시장으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과제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어쨌든 그 정책적으로 저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해라 까지 지침이 나왔고 지원하는 것까지 이제 나와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하면서 제조업은 어떻게 하고 뭐 첨단 산업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간다라는 것까지 급조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 추진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이 부분에서는 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미국은 뭐 그 곡물 시장 또는 사육하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아마 중요를 빨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를. 이제 자동 음성 또는 위성 드론 이용고 정밀 파종한다거나 정밀 시비 뭐 이런 거에 다 활용돼서 쓰고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축에 대한 뭐 어디 모여 있고 또 비실비실한 것도 빼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측정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 활동도 저런 회사들이 저렇게 이제 하고 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SK텔레콤이 가축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저 SK는 국내입니까? 국내? 네? 국내에 저는 SK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니 국내에서 아니라 아니에요. 거기 그 미국에 가서 미국 현지. 네, 미국 현지에 가서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여기다 집어넣고 같이 개발하는 걸로. 우리나라 농업 IoT 기술의 적용 잠재력은 우리 여기 저 화산표가 우리나라예요. 그 정도 위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한두 개 빼놓고는 다 도통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반은 우리가 좀 돼 있을지 몰라도 IoT를 활용해서 산업화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코 앞서가는 건 아니다. 스마트 시티는 좀 광범위한데요. 뭐 자동차 신호부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전기 관리, 또 신호, 그다음에 주차 관리, 주차도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왜 빈차 이렇게 공간 알려주잖아요. 집에 거주자 우선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빠져나가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원래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라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거기에 불똥이 들어와서 요걸 주차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그리고 대학 가면 자동적으로 읽혀서 요금이 책정이 되고 이런 것까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용이 굉장한 거죠. 시범적으로 아마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심지어 쿠웨이트까지 그런 부분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프랑스는 뭐 그렇게 발전한 나라는 아닌데 관광 분야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다른 펫 시장 이쪽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그런 산업도 좀 지금 관심 대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미래 유망 산업은 관련돼서 IoT하고 연관이 돼 있다. 따라서 IT에 기반을 둔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중에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 34개를 포함시켜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업도 거기다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지불수단인데 우리는 카드 쓰잖아요. 이제 팔찌. 카드 같은 거 자꾸 잊어먹으니까 팔찌대가 그냥 다 돈으로 이렇게 저절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하는 것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반응은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다만 저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시범으로 소개될 정도면 그래도 좀 반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 아까 얘기했듯이 펫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 뭐 실내에서 상태가 어떤지 똥을 제대로 싸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가 있다. 네, 애완동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교체가 되고 산업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는 예측만 해도 자세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정보를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아직 구체화돼서 실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소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금액적으로 나오는 거는 정보가 입수된 연도가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떤 건 2016년, 2018년, 19년 뭐 다 틀려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일관성이 좀 없는 편인데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저 정도로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통계 자료가 이렇게 집계가 되고 관심 대상이었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좀 장사가 되기 때문에 회의가 된 거예요. 뒷장을 보시면 뒤에 그게 없나? 저렇게 이제 칩을 저기다가 책가방에다 넣어놓으면 자동차에서 일켜서 가다가 삐삐 소리가 나가서 서야 돼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애들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하는 상품이 나와서 팔리고 있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상품으로 이제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소개되는데 옷에 입는 거, 웨어러블 같은 것도 있고 또 옷을 대는 거. 글쎄 그게 가능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옷을 세탁해가지고 대는데요, 기계로. 글쎄 제대로 될까? 근데 어쨌든 그런 기계가 나와서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기는 없는데 어쨌든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원하는 대로 어떤 모양을 갖춘 그런 기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이 농업 기계 이런 쪽으로 많이 토탈 서비스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예요. 단순히 뭐 기계 조작하고 뭐 움직이게 하고 이게 아니라 뒤에 것도 관리 수확까지도 시스템이 돼가지고 어느 때쯤 수확해야 되고 어느 때쯤 뭐 병충해 하기 위해서 약을 뿌려야 되고 얼마만큼 뿌려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센서로 이제 측정하고 관리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회사에서 정보를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일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약품 쪽, 산업화, 모니터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장비라든가 모니터링 기기 이런 쪽은 사실 좀 앞서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기기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전문화해서 특화된 그런 개념으로 상당히 이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IoT하고 AI가 같이 좀 혼재된 지능 쪽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쪽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사실 경계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정보를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AI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IoT가 활성화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AI가 더 큰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요. 우리 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IoT하고 AI는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AI는 아직 구체화돼서 눈에 보이질 않고 IoT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AI는 좀 뒤집고 있어요. 사실은 좀 더 그런 데 대한 내용이 축적이 되고 보관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이 IoT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들을 다 분석까지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까지 돌리고 개발해내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동조, 세탁조종기 뭐 이런 거까지 이제 응용해서 일본에서는 어쨌든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호주는 그 농업하고 가정용 그 사물 인터넷 시장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돼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채널들 또 그 다운받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가정용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활성화돼서 가전 시장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퀄리티가 좀 달라지고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구조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아마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해서 그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서 서비스 쪽의 개념에서 이제 또 통신하고 관련된 쪽으로 집중적으로 아마 개발이 되고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강자로 활용도 상당히 좀 시범적으로 되고 있고, 정부가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만 기술이 얼마나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의 문제죠.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농업체는 아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뭐 하루에 전기 3시간 주고 이렇게 되면 뭐 이게 도대체 엉망이 돼가겠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발전의 저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다. 생각보다 빠르다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다 중국이.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어쨌든 양로 스마트 도시 이거만큼은 그 기획경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네, 다시 이제 이런 식의 그 산업 사슬은 뭐 어디나 비슷한데, 중국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놓고 아예 그 세계 1위를 하겠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도 기술적으로는 좀 앞서 있을지 몰라도 활용하고 또 산업화하는 데서 뒤지면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몇 개 되질 않아요. 큰 규모이면서 규모로서는 제법 갖췄을지 몰라도 삼성, LG 뭐 등등 이렇게 빼고 나면 나머지는 글쎄 이게 제목 예약할 때 할 회사들이 몇 개나 될까 하는 정도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 여기 이제 양모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족, 간호, 뭐 병원, 119 해당되는 그 정보 수집해서 다 연결해주고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저런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냥 이상한 데 모셔놓고 그걸로 끝인데 저기는 모셔놓고도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의 사례를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쓰임새가 이렇구나라는 걸 보시면 뭐 쓰임새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봐요. 서비스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산업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대로 이제 그냥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술과 접목된 이런 PC,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병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하기에는 좀 매칭이 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독일도 그렇고 여기 나온 그 소비가전,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이런 게 이제 통신기기 이게 다 이 안에 산업의 핵심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직접 연결되긴 좀. 네.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스웨덴이 그래도 좀 앞서가는 나라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IoT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ICT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이렇게 돼 있는데 IoT에서는 글쎄 그거보다는 좀 낮은 레벨에서 있는 것 같은. 등기를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용도 쉬워, 빠르고 앞서가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예. 스마트 인더스트리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한 대로 이렇게 지원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 중에 이제 일부에 긍정적으로 해서 뭐가 앞서가는 그런 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휴화유지는 얘네들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분야의 어떤 그 데이터 랩 같은 거 투자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쿠웨이트도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레인이나 이런 중동 국가에 석유 활용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제조업은 어차피 힘드니까 ICT 쪽으로는 앞서가겠다라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 여기서 근데 보면 그렇게 큰 이제 기본적인 건 가지고 있지만 육성 산업을 보면 뭐 별로 크진 않아요. 하드웨어 부분이나 뭐 저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하는 정도의 규모로 또 자급자족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거점을 해서 옆에 국가한테 영향을 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그 사람들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에서 뭔가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주종 해당 산업인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고객이 어떻게 베네핏을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는 응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이제 뒤에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지 기술, 분석 기술, 모니터링 기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왔던 부분하고 제품 분리론은 저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중에서 쓰고 있는 게 어떤 기술이죠? 저희는 모니터링 기술 쪽으로 갈 거예요. 네. 모니터링 기술이요. 근데 이제 저마다 다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올 부분은 가져오면 되는 거고 네. 활용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베니핏이 뭐냐, 쓰는 사람의 베니핏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그래야만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다른 것과 어떤 포지션이 다른 것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기능적으로도 상대방만큼의 비슷한 유형의 만족도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점도 나타나는 혁신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우리가 검토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가고 어느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상대방하고 비교했을 때 갭이 있고 하는 것도 좀 파악해 보면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궁금한 관점에서 본다면 뭐 공조기가 있고 자동차 뭐 등등 이런 직접 관련된 연결된 이제 부분들이 나오겠죠, 제품에. 전방 후방 산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심에 있는 시스템 분야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느 쪽에 결국은 이런 쪽이 되겠죠, 우리 전방 산업이니까. 기술 쪽으로 기술에 중심을 두고 본다면 우리는 전방 산업에 해당이 돼요. 완성품을 만들어 파니까. 자, 그러면 이 전방 산업에서 용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릴레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포지션이고 경쟁자는 누구고 활용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내 공기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이제 그 정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편화됐죠. 그런데 자기 건강을 생각해도 회사의 직원 건강은 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분진 이런 거 해소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의 대가가 정보를 자기네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정보 제공은 싫어하거든요. 뭘 마치 뭐 잘못한 거 들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게 찝찝해. 나 지원 그거 나중에 생각해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뭐 발가벗고 이렇게 노출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야 하는 부분도 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지원을 하려고 애는 써요.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 방향에 이렇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해결하고 하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뭘 줄이기 위해서 원천 기술 개발하고 뭐 이런 거 지원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이제 알고요. 여기 이제 그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는 어떤 국내 기업은 그래서 응용 분야가 뭔지 이런 부분별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사는 K웨더 같은 경우는 뭘 많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기 일기예보 하는 정도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인공위성 통해서 저는 내 차례 네, 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돈이 많이 들고, 근데 남는 건 별로 없고 그랬지.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몇 개는 못 찾겠어요. 망했는지 아니면 그 중소기업 현황 리스트 보면 나오거든요. 웬만한 기업들이 뭐 몇 억짜리 해도 다 며칠씩 적용액이 나오는데 회사가 안 나오는 거가 있잖아. 나타나도 죽고 나타나도 죽고 뭐 계속. 어디 가는지 몇 개가 그래요.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이 주신 자료 같아요. 제가 이 기업들 알려주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매출이 물론 이게 그 똑같은 구조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 저런 제품들을 파는 회사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게 주 종목은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매출 상황이나 이런 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업체는 저런 부분, 센서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게 한 2, 3년 지나간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기술 개발이 뭐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저런 추세로 갔거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보다는 큰 변화는 쟤네들 느리니까 네. 쟤네는 유용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하고 또 저기 개발에 들어갔던 회사들 이런 거 집어넣은 거고요. 환경 센서에 대해서 정부가 R&D 바자로에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5년까지 1억 9천짜리, 뭐 2억 5천짜리, 8억 6천짜리. 그래서 주관 기관은 어디고 연구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게 있어요. 좀 힘드셨겠지만 저 연도가 네. 너무 오래전 거다. 저 자료가 그래서 2017년 자료인데 그 17년 자료니까 당연히 그 전 거죠. 네. 그 저도 최근 거는 못 구했어요. 저게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이거 환경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 기술 관련돼서는 옛날에 지금은 벤처, 뭐 중소 벤처, 뭐 기업분과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저게 그 전에 조직이라서 저 사업이 계속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환경부 잘 들어가도 못 찾겠어. 그러니까 부서가 바뀌고 통합되고 어쩌고 하면 이 자료 찾으려면 있었던 게 어디가 붙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최신 자료를 찾질 못했어요. 정부처는 참 찾기 힘든다고. 유해물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터지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웬만큼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는 시장성이 크다는 거죠. 안 하고 못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응용기술이 기본 개념은 같으니까 뭐를 측정해내느냐 하는 거, 뭐를 측정해내고 위험성을 줄여나갈 거냐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분진 속에도 그냥 먼지만 있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캐치가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캐치가 안 된다면 캐치되는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좀 달라질 테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 부분의 어떤 그 사업 영역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면 좀 낫지 않을까. 단순히 분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걸 내용적으로 어떻게 유해한지 또는 어떻게 제거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쭉 활용해 나가면서 이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 하나하나 캐치가 돼서 이제 제거가 되고 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기술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으로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도 되고 뭐 제어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뭐 분진이나 비슷해요. 구조적으로는. 다만 이제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르겠죠. 이것도 전후방산업 구성으로 봤을 적에 여기 전방산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전방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회사의 어떤 성공 사례나 이런 거 찾아서 보면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체 시장 규모는 뭐 계속해서 커진다고 봐요.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뭐 탄소까지도 좀 팔고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화물질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인지할 정도가 돼서 이제 후진국도 이제 저런 걸 좀 기피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기왕에 발생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시장은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센서 종류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반도체식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이거는 세계적인 전 세계적이겠죠? 네? 전 세계 자료겠죠? 2015년. 네, 전 세계 거니까 전 세계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돼요. 네. 연승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2017년이나 자료를 18년에 발행한 거니까 그 자료 가지고 정리한 거라서 미래 예측하는 거고 네. 필요를 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구나. 그 센서에 관해서 얘기한 거. 그래서 부서가 하도 이름도 바뀌고 해가지고. 여기 환경부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저기 이제 산업을 저렇게 13개 산업 분으로 나눴을 적에 요청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지원이 뭔지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만 알면 정부 지원 가지고 연구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누구하고 매칭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또 프로젝트의 숙제죠. 근데 그런 거 전문성으로 하는 데가 알게 그 기관에다 연락하면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습니다. 그럼 문의해보고 자기네 과외 꽉 찼으니까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학의 연구소나 이런 경우에는 큰 테마가 아닌 경우에는 교수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따고 싶어가지고 예산만 있으면 그냥 자기네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네가 써서 집어넣고 해서 샘플까지 제시하는 그런 것까지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그 빅데이터까지도 연결이 돼서 어쨌든 유해물질이 그냥 단순히 뭐 누설돼서 피해 입는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상당히 이제 먼지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시장성이 있는 걸로 또 여기에 감지 기술이나 분석 기술은 어떤 해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다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회사들이 요 회사들이에요. K워드는 먼지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해요. 어차피 뭐 대기는 먼지뿐만이 아니라 내용물질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 실적은 아까 그런 회사들을 보니까 비공개, 저 센텍은 아예 비공개 해달라고 해서 딱 회사 이름은 나오는데 비공개로 딱 나와버려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매출만 다른 데서 찾아가지고 집어넣은 거고 나머지 거는 저렇게 이제 매출이 100만 원 단위니까 참고로 보시면 아까보다는 매출이 좀 크죠. 그죠? 규모가. 미세먼지 쪽보다는 큰 규모의 것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외 업체도 저렇게 이제 어떤 큰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
주요한 기술들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중소기업은 하기 힘듭니다. 있는 특허를 활용해서 연구소하고 이제 활용 기술로 응용해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돈 주고 사거나 뭐 이런 식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국내에서 특허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제된 특허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출하고 같이 좀 골치아파지는 문제가 좀 생겨서 가능하다면 돈 주고 그냥 사다 쓰는 게 뭐 특허 부분에서는 제일 낫고, 그 대신 이제 범용의 기술인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 하면 노출된 특허를 연구소하고 같이 대학연구소나 뭐 산학동 그런 쪽을 통해서 하면 쉽게 기술 습득이 되고 내 돈 들이지 않고도 좋은 제품, 완성품까지도 시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승지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그 다음 북미 시장은 이런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미 시장은 미국하고 캐나다를 묶어서 그냥 정리가 되더라고요. 4.43억 불. 캐나다는 반에만도 안 되죠.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인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자동차 대수도 그렇고, 정비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도 프랜차이즈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비중이 높진 않죠.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15% 이하라고 이제. 예를 들면 메이저는 그죠? 프랜차이즈 메이저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있다고 하면 캐나다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도 같이 해요. 북미라고 해가지고 좀 묶어서. 예. 그리고 본사는 세금 때문에 그런지 캐나다에 있고, 브랜치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다른 또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작은 그런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뭐 남부 쪽에 있고 중부 쪽에 있고 동부 쪽에 있고 막 이렇게 벌려놔서, 여기 나온 게 이제 옆에 비고는 그 오리지널이고 요거는 브랜치들을 얘기해요. 그 회사들의 브랜치가 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도 있고 뭐 동부 쪽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브랜치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쫙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나오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리페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디숍을 본 건데, 바디숍은 반반이더라고요. 기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저가 파는 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갖다 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좀 규모가 조금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데서는 좋은 제품, 비싼 제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여다가 OEM식으로 파는 사람들한테 사서 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특징은, 정비회사 특징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딜러는 보증기간 내에 공짜로 해주니까 주로 방문할 테고, 그 다음에 오래 기다려야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공짜니까 그냥 며칠 맡겨놓고 이렇게 수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체인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기술적으로 점검이 잘 되고, 또 신용도 있고, 대기 시간도 그 딜러 서비스보다는 좀 짧고, 그 대신 좀 비싸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편하게 맡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90%가 이 독립정비소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가서 뭐 자동차 수리했다는 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구구절절이 별절이 다 나와요. 그런 것도 일부 제가 찾아봤거든요.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다 중고차 사서 정비소. 그리고 뭐 비싸게 해서 기분 나쁘니 한국 사람들이 마갈 씌우니 이런 소리만 나오고, 이용률이 그런 쪽으로 많다는 얘기죠. 편리하고 싸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의 시장을 안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죠. 아마 이제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꿰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니까 구조는 비슷해. 개수만 차이가 날 뿐이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찾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대표적인 체인형 또는 지역 딜러 그 샵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직접 운영하는 것들, 푸드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보시는 공구회사거든요. 자동차 파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종합 정비를 해요. 그래서 리페어 바지 다 합니다. 공구도 팔고. 공구 파는 게 세계 제1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도 서비스를 해요, 저렇게.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프레이 시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시장은 계속 크고 있다. 하다못해 가구도 일반 가구도 저렇게 이제 스프레이 갖다 놓고 뿌리더라고요. 기계로. 그러니까 도색이 안 되는 게 없죠. 도장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오븐기를 쓰기도 하고 뭐 스프레이 부스 시계에서 쓰기도 하고 또 자동차 또는 기계 이것도 다 페인트 칠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 그 자동으로 스프레이 뿌리고 말리고 하는 작업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GFS라고 하죠. 미국 거고, 그 다음에 달비가 영국,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구글에서 보니까 순서대로 매출은 안 알려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주더라고요. 요것만 알려주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순서대로만, 요렇게 유명한 회사들이 있다. 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 회사의 제품들이 저렇게 생겼고 미국에 어디에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매출을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요. 근데 사실 매출의 의미가 없는 게 저게 한 가지 제품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용품을 파는 게 매출이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공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있고 공사는 미국인데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매출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아마도 저도 좀 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미국 브랜드지만 미국 애들이 자체가 생산하지 않고 중국의 OEM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체도 하지만 OEM도 중국. 아주 드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애들이 배운 거죠, 다. 그래서 쟤네들이 그 나중에 광리나 이런 데 보면 자기네 이름으로 파는 게 있고 OEM 이름으로 파는 게 있고 너네들이 저 판매자 그러니까 유통업자죠. 유통업자 브랜드를 해달라면 찍어줄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앞에 화면 그 앞에 화면 저 가격이 15,275달러잖아요. 그냥 가격이 저기 따라가 있잖아요. 네. 저도 이거 가서 한 조사 한 오래 해보니까 비싼 거. 저게 중국에서 OEM으로 가져왔지 미국 애들이 직접 만드는 저하고 아, 그렇죠. 상당히 OEM으로 가져가거든요, 중국에.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적에 하는 FOB 가격이. 그렇죠. 근데 브랜드는 좀 미국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저 만 불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격은 중국만큼 따라갈 데가 없겠죠.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그 어떤 글로벌 생산 기지가 이제 퇴색하기 시작했잖아요. 중국에다 의존하거나 어느 특정 국가 이렇게 몰아서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신속하게 대응도 안 되고 문제가 많다. 가격 싸다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점차 전략 품목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고 또 저런 상품들도 이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배분해서 운영하는 그리고 너무 키워놨더니 배꼽이 배보다 커졌어요. 이제 이런 걸 좀 막아야겠다 하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개념이 그러니까 그 사업 전략이 바뀌는 거죠.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블러더링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브랜드가 있는 건데 찾기가 힘들어요. 제품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 영국, 독일, 뭐 이태리, 미국 보면요, 다 수시 들어가 보면은 중국에서 OEM으로 들어오더라고. OEM으로.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분자 생산 방식이어서 규격도 사양도 자기네들이 다 몇 개 해놓고 이 중에 선택해라 이거야. 요거는 너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단 요 기본적으로 EU의 쪽으로 팔려면 여기 기준이 있으니까 요건 벗어나면 안 돼. 그 대신 요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건 요거 딱 정해놓고 브랜드 네가 정해. 네 이름으로 해줄게. 뭐 이렇게까지 하니까 뭐 여기서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브랜드도 하나 거기 중국에 있던데 만약 우리도 중국에서 사오면서 뭐 정진아이테크라고 해서 우리 생산 오일에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태리. 이태리가 두 개가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못 찾아보겠어요.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키스예요. 아저씨 거. 중국에 되게 많이 판쳐가지고 오리지널 브랜드는 아주 찾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롱가가 중국 건데 이것도 랭킹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많이 팔더라고요. 그럼 얘네들도 보세요. 저 자기는 자국 브랜드잖아요. SE, TUV 저다 인증받아놨잖아.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양도 저기 그 세계적인 브랜드는 사양 공개 안 합니다. 근데 OEM 브랜드들은 다 사양 공개, 100% 공개. 그리고 자기는 중국 자체 브랜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브로셔 알고 싶다, 뭐 사양이 어떤지 알고 싶다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또 알려줄 데가 어디 있어 했는데 저렇게 이제 공개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대로 갔다. 이건 EU에 수출하는 규격이에요. 사양.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시면 얼마 안에서 얼마까지 규격이 다 나와 있고. 저도 CE 인증 딱 들어갔어요. 여기 일부만 소개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보고서에 보시면 더 상세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도 자세하게 잘 쓰여 있어서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시대라서요. 구글 한글로 번역해 달라 하면 저렇게 다 나와요. 사실 영어로 돼 있으면 저거 못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중국. 근데 구글에서 한글로 하세요 하고 딱 저 해놓으니까 알아서 다 나와.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게 번역이 돼요. 할 수 없이 그거만 이제 조금 어떻게 찾아보고 말이 돼도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동 번역 경우는 어색한 경우가 어색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꿔야죠. 내용이 돼서 박리코 스펙 하나. 여러 종류가 제품 종류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이렇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고 싶었던 사양, 규격 이런 건 다 이제 만족스러우실 정도로 알려드린 거예요. 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네, 네. 사양의 부수들을 만드니까. 네, 다만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규격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아예 EU의 딜러들이 OEM으로 너네 이름을 해줄 테니까 이거 주문해라 하고 딱 찍어서 내놓는. 제품들은 잘 만들어요. 잘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로드맵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것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여기서 또 얻을 것은 하는 맵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업 전략의 로드맵이 있고 또 거기에 반드시 뒤따라가야 될 게 뭐냐면 기술이죠. 기술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의 갭이 확 좁혀졌어요. 그렇다면 뭔가 다른 기술적인 부분과 서비스가 합쳐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기술 로드맵이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기술이 된다고 해서 머천다이징이 성공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팔리는 상품이 되려면 원천적인 기술을 이용하되 아까 얘기했던 고객 접점에서 나오는 정보가 전달이 돼서 여기서 상품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만들어져야만이 이게 제조 단계예요. 두 단계의
2단계에서 잘못하면 여기서 깨지는 거고, 이걸 넘어서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넘어야 돼. 또 2단계. 그 다음에는 뭐냐? 팔아야 돼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그 상품이 아니죠. 그게 팔아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대개 어디서 실수하느냐? 첫 단계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두 번째 넘어서도 여기 와서 넘어져. 못 파니까. 열심히 돈 들여 만들었는데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남들이 하는 거 다 만들었으니까 고객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얘보다 다르고 또는 얘가 갖고 있는 불만점을 해소할 수 있는 거래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뭐 값싸니까 그냥 사면 되지 뭐 라는 식이라면 안 팔리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사는 사람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또 갖고 있는 불만이, 그러니까 아까 그 디지털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실패해서 성공을 찾는 거예요. 안 팔리는 이유에서 찾는 거죠. 다른 회사 안 팔리는 거, 잘 팔리는 거 이유를 다 찾아보면 이거 해소해주면 되겠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는 얘네들이 해결 못해. 근데 내가 이거 해결해주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준다면 사겠느냐? 물어봐야죠, 당연히.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친하게 지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딜러들이나 아니면 직접 사용자가 있어요. 그게 없다면 이거 사업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죠. 얘기를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야, 나 같으면 사겠어. 그리고 어디 있어?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거. 그게 답이야. 그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파는 거는 쉬워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걸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MOT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디지털 경영, 디지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서비스든 제품도 똑같은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배민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게 배달해 주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보세요. 배달하려면 바빠서 늦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잖아. 근데 배민이가 딱 때리면, 그리고 거기서 주는 애를 뒤져보면 그냥 바로 나와. 빨리 안 온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 그냥 순식간에 와. 내가 돈 내는 거 아니잖아. 물론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소비자는 내가 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죠? 그 식당에서 낸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순식간에 재벌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도 모자라가지고 독일놈한테 싹 팔아먹었어. 돈을 왕창 받고. 이거 웬만한 팔자에 그렇게 돈 벌겠어요, 어디? 그렇게 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프로세스나 시스템에서 그냥 압축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것을 서비스,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한다면 달라지겠죠. 그렇게 보시고 이 사업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갖춰 보신다면, 글쎄요, 지금 뭐 고민할 게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상황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만 알았을 적에 개선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개선이 아니라 확 바꿔야 돼. 그죠? 확 바꾸지 않으면 바뀔 게 없어. 그리고 바뀌려면 주체가 있어야 돼. 적어도 사장님의 의중을 읽고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내가 대신 집행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딱딱 모아서 정리하고 사장님 보고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이게 뭐 뜸들여서 여기 모이고 오늘도 회의하고 내일도 회의하고 결론도 없고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 회의가 아니라 타스크포스 팀, 해당되는 사람만 불러다가 그냥 상황 딱 파악하고 그 상황 요약해가지고 보고하고 그들이 시행할 수 있으면 하고, 단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예측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디지털 경영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바꾸려고 하고 모든 걸 참여시키려면 못해요. 근데 간단하게 그렇게 추려서 프로세스만 줄여버리고 의사결정만 빨리 하면, 의사결정이 사실 기업 경영의 전부죠. 선택을 뭐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노력이 저런
계획과 함께 이루어지면 뭐 복잡하게 계획서를 뭐 10장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간단 요약해서 그저 한두 장 정도로 써머리가 되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방향이 결정이 나면 그들이 추진될 수 있는 파워만 있다면 웬만한 것들은 시장에서 조기에 어쩌 확보도 강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어요. 예, 이제 브로셔는 별첨으로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약이 너무 길었는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끝나고 제하고 아, 예, 예. 된다. 감사합니다.